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달 첫 선을 보였던 충북정치발전연구소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충북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정계에 임하지 않고 있지만 충북 정치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또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 당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을 모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또 평소 준비하고 연구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새해 벽두부터 위기를 거론하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최근 충북 도내에서는 남부 3군의 현 국회의원께서 의혹을 받고 탈당을 하고 수사를 받는 상태에 처해 있고요. 청주 상당구에서는 총선 당사자 두 분 모두 구속 수감 상태에 있고 보은군 도의원은 사퇴를 해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히 지역 정치의 최대 위기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혹시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면은 여기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재정적 손실, 행정적 낭비도 우려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분들인데 이런 그 일종의 유고 상태로 인해서 지역의 대변자가 행방을 감추고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공천을 혁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거 제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또 이런 일들이 국회의원 활동 중에 일어난 그런 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국회의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 비용 부담의 문제인데요.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 선거 비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제기하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위기의 지역 정치, 이 부분은 다들 이제 인지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다른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부터 함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김종대 연구원님. 일단은 그 정당은 책임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당이 온전히 책임진다는 점에서 정당의 책임 정치가 살아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되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남의 일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선 저는 조금 석연치가 않다는 점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하는 다음 선거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보면은 서울, 부산 그 선거에서 당헌을 어겨가면서 자당의 책임을 또 이렇게 회피해가는 이런 어떤 정치 허무주의를 이미 중앙정치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도 답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결국 다음 선거에 대한 희망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운영에 대한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소환제입니다. 지금
정부 관료라든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도 될 수 있고 법관도 탄핵될 수 있고 또 검사도 탄핵되는 세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면책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점에서 조금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주민의 소환제도 이제는 정치를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역시도 우리가 한번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변질이 돼가지고 또 기득권을 닮은 정치로 다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의 싹이 잘려져 나간 그 선거법 개정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해서 다시 좀 다양성을 담보하는, 이제는 기득권을 닮은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닮은 정치로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됩니다. 종합하자면은 정치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덕목, 정치인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가치와 덕목이 이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치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 핵심은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해만큼 위기를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굉장히 용기 있게 그 화두를 또 제시를 해주셔서 네, 또 고맙습니다. 나름 새해부터 이렇게 우리 정말 한국 정치라는 폭넓은 주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다들 사실 우려하고 계시는 이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 특히 그중에서 이번 4월 달에 열리는 서울 부산 보궐에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충북과 청주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당원 당규까지 이제 바꿔가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을 한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사실은 이제 저는 어쨌든 30대니까 이 30대 또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기득권들에게 과연 어떠한 감정과 또 마음의 어떤 상태를 느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고 또 화가 나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중앙에 집중하던 이 중앙 권력 으로는 사실 그 의지 그리고 어떤 이념, 철학만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혀 그 교정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우리 청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역 정치와 지방 분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분의 또 의견 좀 들으셨는데요. 예,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중에 책임과 소명,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이렇게 현역 정치인들의 법적인 문제점은 절반 정도는 선거법 위반이고 절반 정도는 일반 그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아까 공천혁신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천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검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촉박하게 해요. 충분한 검증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는 인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보충해야죠. 또 하나는 지금 공직자 검증을 할 때에 평판조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정당에서 좀 참고해서 수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와 운동 방식인데 역시 부정선거 감시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지금 선관위에 선거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더욱더 엄정하고 더욱더 실질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문제인데요. 지금도 관건 선거는 철저히 그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준공무원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선거 개입이 철저히 차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두 분 계실 때 좀 추진하시지 그랬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만 되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공직자가 자기 사익을 추구함으로 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충돌하게 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었다면
5년간 자기 회사와 가족 회사에 1,000억의 일감을 몰아주는, 그렇게 수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검증과 감시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지역 정치에서 일어난 사건의 양상을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구의 정정순 후보 같은 경우는 혼자 기소된 것이 아니고 그 지방의원도 연루돼 있고 회계 책임자도 연루돼 있고 또 당직자도 연루가 돼 있고 친인척도 연루돼 있어요. 네. 이게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장치가 들어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 그 얽혀 있는 전반적인 하나의 공동체, 그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가치 조장이 됐기 때문에 입건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과정만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과정, 그다음에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갈 때 그 정치인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처럼 어떤 부패나 비위에 그 파장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집단의 문제의 맥락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현미경을 들이대고 또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한다는 것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 전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강론에 대해서는 뭐 김종대 위원과 포함해서 저 또한 그렇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터프한 단어를 쓰자면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을 이제 새해 벽두부터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사실 이제 충북의 문제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서울이랑 부산의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거의 준 대선급의 굉장히 많은 혈세를 들여서 지금 선거를 다시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사실은 회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저 포함해서 굉장히 젊은 유권자들이 지독한 정치 냉소주의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지금 우리 테이블 내에서도 나왔지만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이제 당원 당규까지를 수정해가면서 후보를 내고 또 그 논리라는 것이 뭐 본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그 커버할 만한 좋은 검증된 후보를 내겠다는 그 기적의 논리인 것인데 과연 그것이 지금 정말 현명한 국민들께 생각하시기에 과연 논리적으로 이해가 합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연관해서 그 혐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또 그 한 후보자의 그 선거 참여자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정당이나 또 둘러싼 조직 집단 전체를 또 지나치게 부정하는 것도 좀 경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규를 바꿨죠. 예. 참 고뇌가 컸습니다. 주요 정당이 또 여당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여 계속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그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죠.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감시와 또 질타를 받아가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수민 연구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청주시 문화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시죠. 세계 지식 포럼에서 이제 파이낸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그 새로운 것의 독재 시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방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또 혁신의
중점을 두는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창조 계급이 그 도시에 있느냐, 국가에 있느냐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있는데 네. 이 엘빈 토플러가 굉장히 재밌는 구분을 했어요. 이제까지 시민들과 국민들이 강자와 약자로 구분됐다면 지금은 이제 혁신의 빠른 자 그리고 혁신의 느린 자로 구별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존 그리고 또 우리 청주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용광로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것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청주와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만 조금 집중을 해서 보면 사실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도시라는 애칭, 뭐 자칭, 타칭 그 네네. 별명이 약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다소 아쉬운 시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창의력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시내의 예술가들의 처우라던가 네. 아니면 그들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어떤 예산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문화가 그야말로 문화에 머물러 있지 않은 시대죠. 혁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 지금 발제해 주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김수민 연구원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 하실 때도 막 그 저 읍소에 가면서 예산도 따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산성 또 그 청원구에 있는 그 문화재 이런 거 아끼고 보듬고 살피고 이런 거 제가 옆에서 본 전 산 증인이에요. 네네. 그 잘합니다. 그 이 말씀도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과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였다면 지금은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화되면서 지방화되는 글로컬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구호로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네. 이제 지방의 문화와 정체성, 즉 분산주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 단순히 어떤 문화를 통한 어떤 혁신의 역량을 배가하자는 차원을 이제 초월해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년들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낙인찍 씁니다. 그다음에 오로지 서울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해도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탈출, 엑소더스 현상은 모든 지방이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실패를 용인해주고 다시 격려해줄 수 있는 문화. 저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는 실패 박물관을 하나 청주에 유치하겠다. 네. 지금까지 성공학만 배웠는데 배울 게 없다. 오히려 실패해서 배울 게 더 많더라. 그런 점에서 혁신은 네. 99%의 실패자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나오는 법이지 1%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점을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네. 싶고 그것을 문화 속에 한번 녹여버리는 이런 어떤 그 좀 남다른 시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발제의 의미 범위를 더 넓혀주신 느낌인데요. 우리 김영근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청주시의 이 선정은 그 전부터 쭉 그 축적된 성과 토대 위에 있었죠. 전에도 문화도시로 법적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 2019년도에는 특히 전국 문화실태조사 결과 229개 지자체에서 5위를 한 그런 여세를 몰아서 문화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그 김수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관점도 여기에 실현되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예비 준비 단계였던 19년도에 시민 기록가 30명을 뽑아서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문화인재 양성을 위해서 물적으로 그리고 교육, 경험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다시 그들이 문화기획자로 그 성장했을 때에 네. 또다시 지원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문화기획자 또 시민기록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 하반기 때 이제 문체부를 하면서 굉장히 청주의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이제 철진한 전래주의에 기반한다라는 아쉬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사실 청주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요. 문화도시 청주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디에 5등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와 또 이제 자화자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의 전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도시 중에 이제 그 순위별로 도시의 경쟁력, 이제 하이테크 산업 도시의 경쟁력의 1위부터 10위까지가 그 도시에 얼마나 이민자 수가 많은지 그리고 네.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와 연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도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략가들, 뭐 도시 계획가들 아니면 정치가들이 뭐 스타트업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중소기업 유치해야 된다, 이제 결론을 희망을 하고 이제 거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끼워 맞추는데 사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도시에서 정말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 가능하려면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관용의 문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쉽다는 부분, 이제까지 수년간 이 도시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반가들이 이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다양성과 또 이제 관용에 대한 정말 이제 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네.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청주의 시정에서 또 우리 충북의 도정에서 많이 또 이제 가만히 돼서 또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과 또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힘차게 출발시키고 있는 청주시에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순수예술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초예술과 생활문화와 그리고 문화산업 3자가 같이 연계되고 통합 환류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기록문화 창의도시 사업 5년 동안 할 것인데요. 여기에 그 관철이 꼭 돼야 되겠다. 뭐 말씀하셨듯이 외형을 중시한다거나 실적 중시 이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문화, 기록문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적 측면, 경제 효과도 창출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초예술이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한 가지 더 아까 사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예술인 처우 문제인데 지금 애석하게도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 복지 부분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만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술인 복지진흥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시행하고 계획 짜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 모든 지자체들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청주시의 그 문화예술 예산 2.1%인데요. 이것도 3%를 목표로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산 늘리면 좋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펼치는 거 좋죠. 그런데 본질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예컨대 직지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직지 문제에서 우리가 문화를 축적하는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찾아내는 겁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직지 인쇄물이 전 세계 어딘가 있어요. 이것을 탐방해가지고 원정대를 보내고 더 연구하고 추적하고 해가지고 무슨 술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박람회를 하고 전시관을 짓고 뭐 해가지고 또 거기에 2차, 3차 파생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식탁 차려놓는 거 좋지만 이거 뭡니까? 허장성세지. 그러나 우리가 애시당초 직지 이야기를 했다면은 반드시 그 완성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념화되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에너지의 본질이에요. 네. 이게 끊임없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우리의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있다면
그것의 어떤 본질에 집중을 해서 구현을 하고 거기서 축적돼 나가는 어떤 문화적인 자산 확대 이런 어떤 전략이면 더 좋지 너무 이렇게 지방에서 행사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문화 같지가 않고 네. 사업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란 게 뭘까요? 전 한마디로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에서 풍기는 어떤 향기와 또 매력이거든요. 저는 이게 문화의 본질이라고 봐요. 청주 사람, 또 우리 충북의 애인들, 과연 우리가 매력적인 존재인가, 품격이 높은가, 그다음에 멋이 있는가, 네. 이런 점에서의 어떤 문화의 힘이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무엇을 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문화가 전 중요하다. 모아놓고 청주시정에 대해서 뭐가 제일 지겹냐 그러면 직지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는 맥락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가 과시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다. 그저 어떤 시의 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청주시의 문화 예산이 이제 뭐 2% 남짓이라고 하시고 네. 이제 그게 3%까지 올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수치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해 우리 국가가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그 저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따져보니까 미혼, 그러니까 그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미혼, 기혼 다 따져가지고 가임기 여성한테 들어간 저출산 예산이 1인당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네. 당사자인 여성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이 정책적으로 과연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사실 문화 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청주시정이나 아니면 충북의 어떤 도정이 정량적으로 뭐 단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우리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의 삶에 체화돼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네. 도시의 DNA를 만들어가는데 충분한 것이냐라는 KPI 설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대 연구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제는 LNG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인데요. 이 주제도 좀 뜨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제 내용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국가건 지역이건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면 누가 많이 탄소를 배출하느냐, 탄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경쟁을 해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문명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흐름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서 참으로 흥미롭다 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그 청주시에서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SK 반도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주에 LNG 발전소를 짓게 허용을 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어떤 하나의 성장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SK가 RE100이라고 그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세계 글로벌 기업 클럽에 가입해 버렸어요. 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앞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제조 공장을 해가지고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글로벌 기업끼리 합의가 그게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LNG 발전소가 추진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LNG 발전소가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뭐 배출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만 거기에다 덤으로 미세먼지의 또 주범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연간 205톤의 산화질소를 배출하면은 경유 신차 기준으로 30만 대의 경유차에 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을 도심 주거지역 인근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이 무모한 발상을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네. 일단은 멈춰보고 SK도 다시금 성장 전략을 짜고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제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찾자. 네. 예, 이런 녹색 에너지로서의 전환에 청주가 앞장서는 게 미래에 우리가 살 길이다. 안 그러면 도태되는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탄소 제로 시대, 넷제로를 대통령이 외치는 만큼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그동안의 에너지와 산업 정책을 이 LNG 발전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배에 따라서 청주의 앞으로 미래가 달라진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15년 파리 협정, 예,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사이에 이혼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탄소를 역사로 만들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작년 연말에 정부가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탈석탄,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LNG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원전도 26기를 17기로 줄이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것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LNG 발전소 제기하셨는데요. 저 연구 좀 해봤어요. 정상 가동 시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질소 산화물입니다. 말씀했듯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 우리가 허용 기준치가 20ppm인데요. 26개 LNG 발전소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5 내지 7ppm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 SCR 촉매 환원 장치라고 하는 신기술인데요. 이런 것 등으로 더욱 더 잡아낼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그 오염 물질은 극미세하고요. 미세먼지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8분의 1 정도, 온실가스는 30% 정도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무조건 하이닉스 발전소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와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LNG 발전, 엊그제까지 청정연료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대체 전환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죠.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대체 전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중단기적으로 메꾸는 게 LNG고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위치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죠. 저는 말입니다. LNG 발전소가 친환경 청정에너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명백히 화석연료를 쓰는데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미세먼지는 기존 석탄 발전소보다 더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리한 지표를 뽑아가지고 그래도 석탄 발전소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는 어떤 그 논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LNG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에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건 사실이고 미국, 캐나다가 그렇게 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 악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지금 방향을 다 틀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 환경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위기적인 징후가 예상외로 심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우리 정부조차도 기존의 어떤 계획을 전부 다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쉽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예를 들어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온실가스는 좀 적고 그러나 미세먼지는 조금 많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이런 정도의 전체적인 효율로 보면은 이후에 잘 관리하면은 어느 정도 기존보다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탄소 포집 기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수백만 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산화 질소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일단 정상 가동이 되면 저감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이런 발전소보다 다른 사회 분야는 저감 노력을 더 했습니다. 예컨대 경유차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산화질소량도 줄어들고 있고 하면서 사회 각 분야가 오히려 더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 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SK에서 과연 이것을 지어가지고 여기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느냐. 사실은 전기 장사까지 하겠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SK 반도체가 우리 지역에서 수출 주력품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 이익금은 서울의 본사로 다 갑니다. 의외로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고 대신 우리는 싼 땅값 줘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담금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에요. 거기에다가 주거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미래에도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건 과거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 기존의 어떤 평가의 프레임으로 LNG 발전소를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LNG 발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그 기조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요구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미세먼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7분의 1 내지 10분의 1입니다. 평균 8분의 1 정도로 쉽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은 분명하고요. 화력 발전소보다 석탄 화력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 결코. 청정 연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대체를 위한 이 공백의 시기를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인 인식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주장, 예, 생태 입장에서의 강력한 주장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셨는데 저하고 논쟁하시느라고 예, 정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우리가 가야 돼야 될 방향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2015년도에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3.7%였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나 5.6%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2030년도에 겨우 3020 정책이라고 해서 신재생을 20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세계는 40%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태양광, 충북이 그래도 전국 2.5%보다 발전 용량이 0.2% 더 많아요. 다행인데 그 청풍호의 수상 태양광 단지라든가 진천 음성의 산업단지의 태양광 단지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 좋고요.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수소에너지 여기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청정입니다. 수소는 예, 수소에너지를 네. 더욱더 확대하고 우리 충북에서도 앞으로 그 30메가와트짜리 10개 수소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가자는 거죠. 왜 예. 이 LNG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아니, 듣고요. 예. 예. 일단 마지막 발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제 뜨겁게 예. 가셔서요. 예. 김수민 연구원이 지금 발언을 못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지막 발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 세 주제가 다 약간 경론을 펼치게 네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환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냐에 대한 갈증이 아마 셋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재밌게 관람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두 분 다 사실은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강론에서는 합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협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대화의 사실 마무리를 조금 이따가 하실 테니까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감독 중에 마이클 무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죠? 알죠. 근데 그 마이클 무어가 2020년 4월 달에 신작 다큐멘터리를 하나 내놨어요. 그 제목이 지구를 정복한 인류라는 되게 재밌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내용들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인류가 200년 동안 수억만 년 쌓아왔던 화석 연료부터 이 지구에 축적되어 왔던 많은 에너지들 이미 다 소비했고 네. 이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지구의 재생 가능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너무 늦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에서 제가 꼭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이 관람을 추천드리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재미있게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인즉슨 좀 파격적이지만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해야 된다. 재생에너지가 뭐가 됐든 뭐가 됐던
사실은 이 무한한 성장,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가지는 순간에 우리의 지구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다. 네네. 디스토피아적인 결론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우리의 상식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는 바닥입니다. 바닥. 유럽이 지금 거의 20%를 향해서 육박하고 있거든요. 자, 중국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기후 악당 국가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안이한 사고 때문이에요. 네. 자, 지금 충북도가 여기 도내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바꾸자고 운수 회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내버스의 경유의 미세먼지도 줄이려고 지자체가 이렇게 노력하는 판에 그런 노력을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큰 결정 하나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때마침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에 LNG 발전소 이거 추진 여의치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회를 못 살립니까? 거기에다가 김영근 연구원 말씀대로 어떤 수소 발전소라든가 다른 에너지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LNG 차라리 나중에 좀 밀어놓고 결정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얘기하시는데 지금 산업단지의 전기 수요만 보고 이 발전소 건설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남아돌아요. 그러면 8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히 반도체가 유치된다기보다는 에너지 산업이 유치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에서 하나의 이런 탄소 경제를 계속 우리가 더 안고 들어가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결정해야 될 일이냐? 공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단적인 사례가 총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두 분이 다 반대했어요. 네. 그 지역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그게 제대로 알고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떠밀려서 주민들 눈치 보느라고 반대한 거지만 그래도 반대는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합의가 총선 때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관계자 논의하는 거 어렵습니까?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결정이 오래 걸린다고요? 어차피 미뤄지는데 좀 미룬다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에너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왔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는 다 세 분을 모시고 1시간씩 따로 해도 될 만큼 좀 경론이 있었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연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정치 신인들 또 정치를 계속해서 꿈꾸는 분들께 정책 또 정치 철학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2월에 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